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저도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육조단경에 대한 공부를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조단경이라는 책 이름은 말 그대로 육조 해능 스님의 법어집, 말하자면은 선어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조단경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금강경과 더불어 함께 이제 소위 경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문헌 가운데 하나로서 중국 선종에서 또한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자 문화권에서 형성되고 전개되고 또 발전되어 온 그 선종의 텍스트와 같은 그런 문헌에 해당합니다. 자, 조사 어로그 정수라고 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조사라는 말은 중국 선종, 인도에는 사실 선종이라는 개념이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은 일본에서 인도에서 형성되기는 했지만 그 선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교단 내지는 종단으로 형성된 것은 중국 불교에 들어와서 가능했기 때문에 선하면은 인도에서 연원한 말이지만 선종은 중국에서 형성된 개념입니다. 그 선종에서 가장 전형적인 인간상을 조사라고 합니다. 달마 조사로부터 유래된 저 말인데요. 조사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즉 정법안장을 계승해서 후세에 전달시켜주는 그러한 존재, 이런 분들을 조사라는 말로 표현을 해왔어요. 그래서 중국 선종에서 조사를 전형적으로 내세운 이 까닭에 달마 조사로부터 형성된 선종의 선사상을 조사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조사가 중국에서 형성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8세기 무렵에 조사선이 정립이 되는 과정에서 인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인도에도 조사의 개념을 적용을 했죠. 말하자면은 인도 불교에까지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본래 달마 조사로부터 유래된 거지만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계승한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부처님의 법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마하가섭이 이어받았다. 그래서 마하가섭을 중국 선종에서는 선종의 초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는 선종이라는 말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종의 초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도에는 선종은 없었다. 그 마하가섭으로부터 28대 조사를 설정을 합니다. 자, 중국의 보리달마가 선종을 처음 시작한 것은 불교가 발생된 지 한 1000년 이후 일에 해당합니다. 약 1000년이라면은 한 세대를 한 30년 남짓 계산을 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보리달마에 이르기까지 28대 조사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약 30년씩 계산하면은 1000년의 세월이 거의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그 28대 조사를 설정을 하고 중국에서 다시 달마 조사를 초조로 해서 육조 해능 조사에 이르기까지 6조사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28대 조사하고 중국의 6대 조사, 그래서 28조 더하기 6조는 33조라는 조사 명맥이 형성이 돼요. 34조가 아니라 33조입니다. 28 더하기 6 이후에 33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게 맞아요. 달마대사가 한번 겹쳐졌기 때문에 인도 28대이면서 동시에 중국에서는 조조이기 때문에 삽삼조사라고 예로부터 말을 해왔습니다. 그 조사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한 중국 선종이 달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약 1500년 선종의 역사가 전해 내려왔는데요. 달마로부터 약 200년까지가 육조 해능 시대까지 해당합니다. 6명의 조사를 한 세대씩 계산하자면 200년
얼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 6대 조사의 이름이 조계해능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자, 조계해능이라고 할 때 조계는 지역 이름입니다. 해능은 법명입니다. 그 선종 문헌을 얼추 살펴보면 당나라 시대 그리고 당이 멸한 뒤에 5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하고 5대 시대까지는 대부분이 앞에 주석했던 지역 명칭을 먼저 붙입니다. 당나라 시대하고 5대에는 이런 점으로 보면은 조계해능은 조계에서 활동했던 해능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송나라 때 이후로는 지역 이름이 거의 사라지고 앞에다 법호를 거의 붙입니다. 지역 명칭은 별로 붙이지를 않고 거의 이제 법호를 많이 붙입니다. 대예 종고할 때 대예가 산 이름은 아닙니다. 굉지정각이라고 할 때 굉지도 산 이름은 아닙니다. 이제 송대에 와서는 앞에 법호를 붙이고 그 이전 당 5대에는 주로 지역 이름을 붙였죠. 자,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의 법어집인데 모든 어록에는 누구누구 어록이라는 말이 거의 붙고 있는데 요 육조 단경은 특수하게 또 단경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그 육조 단경에서 단경이라는 말은 계단입니다. 계단. 우리나라는 통도사에 단일 계단이 지금 조계종 경우 있는 것처럼 계단을 설치하고 계를 수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무대 이런 의미가 단입니다. 육조 해능 조사가 24살 때 출가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계는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계를 받지 못한 즉 제가인의 신분으로 5조 홍인조사의 정법안장을 계승을 합니다. 굉장히 쇼킹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당시에 기라성 같은 그러한 훌륭한 선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도 받지 않는 해능조사가 5조 홍인조사의 정법안장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5조 홍인조사의 의발을 정법안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물증이 의발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의 가사하고 부처님의 바로. 이 의발을 해능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해능이 5조 홍인조사의 의발을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해능을 붙잡기 위해서 15, 16년간에 걸쳐서 해능을 쫓아다닙니다. 그 15, 16년간 도망을 하다가 676년 해능이 24살 때 집을 떠나서 드디어 39살 때 그때서야 계를 받아요. 그때 광주 법성사에서 인종법사가 계단을 설치하고 육조 해능한테 계를 주기 위해서 마련한 그 계단, 그게 육조단경의 단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수한 그런 경우에만 거의 붙이지 않았지만은 해능 스님의 법어집, 즉 어록에다 경자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만큼 부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훌륭한 설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조 단경이라는 말은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가 계를 받을 때 그 계단에서 계만 받은 게 아닙니다. 정월 15일 정월 대보름날 머리를 깎고 2월 8일 날 수계를 할 때 수계에서 제6대 조사로 수락하는 설법을 합니다. 그때 그 수락 설법을 기록한 것이 단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계할 때 받은 설법 내용하고 그 이후로 1년이 지나서 40살 때 조계 보림사라는 사찰로 가서 이후 37년간에 걸쳐서 줄기차게 설법을 합니다. 그 37년간에 걸친 설법을 보태가지고 단경이라고 하는 법어집을 만들었어요. 자, 육조 해능선사의 37년간에 걸친 법어를 그럼 기록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록한 사람은 법회라는 그런 제자였다고 그래요. 자, 법회라는 제자가 해능 스님의 평생 설법을 기록해서 그걸 엮어서 만들어낸 것이 육조 단경입니다. 줄여서 단경이라고도 하고 또 법보 단경이라고도 하는데, 그 단경의 첫머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아래 보리자성 본래 청정 단용처심 직료 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깨달음의 자성은 본래부터 누구에게나 청정하게 완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릇 그 청정한 마음을 솔직하게 그대로 활용하면 곧바로 성불한다. 이 조사선의 사상적인 기치는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용어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은 경전에서 특히 열반경에서 했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불성을 갖추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선종에서는 이미 부처가 되어 있다, 완성되어 있다, 이 말이 본래 성불이라는 용어입니다. 요 본래 성불이니까 중생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 대의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리의 자성이, 깨달음의 성품이 본래부터 청정하다. 청정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라밀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육바라밀 할 때 바라밀은 6개 덕목을 완성하는 것이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래부터 보리의 자성이, 즉 깨달음의 성품이 완성되어 있다. 누구나 다 깨달아 있다.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굳이 깨달으려는 노력은 필요가 없다.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활용만 한다면, 내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내가 활용만 한다면 그게 바로 성불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그 인간 선언만큼이나 육조단경의 바로 첫 대목에 이 말을 내놓은 것은 육조 해능스님의 법어가 모든 중생은 다 부처라는 전제하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단경이 판본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있는 판본은 종보본 단경이 있고 덕이본 단경이 있는데, 예로부터는 고려시대부터 덕이본 단경을 많이 의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종보본 단경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그 종보본 단경의 첫 대목에 아주 선언적인 이 대목이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 단경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제명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얼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조라는 말은 제6대 조사입니다. 정확하게는 6명의 조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6번째 조사라는 말이고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의 의미였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훌륭한 법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제자들이 붙여가지고 육조 단경이라고 제명을 붙였어요. 자, 중국 선종 달마조사 이후로부터 중국 선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달마조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격적인 면모가 있기도 하지만 선종의 초조라고 하는 아주 신격화된 그러한 존재로 오늘날까지 부각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면모는 거의 사라지고 신통을 부리면서 신격화된 존재가 당송 그리고 명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달마가 가지고 있는 인기는 수그러들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달마에 대한 그림만 가지고 있어도 집안에 길상을 불러온다든가, 달마를 모르고는 중국선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달마가 중국선의 대명사처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중국 선종에서 내세우는 수정관이라고 하는 말은 수행과 깨달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수정관일 겁니다. 부처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6년 동안 수행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 깨달았다. 그런데 80세 열반에 드실 때까지도 계속 수행을 해요. 성불했다고 해서 수행을 그만두는 것은 결코 없었어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수행도 있을 거고 깨닫고 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했던 수행도 있을 겁니다.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을 목표로 수행한다 손 치더라도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목표로 수행을 계속하는지, 중국 선종에서는 바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 깨달은 이후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그 수행, 이것을 수행의 성격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종에서 말하는 수행은 깨닫기 위한 수행이라기보다는 그 깨달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보살행으로 승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주안점이 있었어요. 달마 조사 이후로 중국 선종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해일체라는 말을 썼어요. 정이라고 하는 말은 선정을 의미합니다. 선정 수행입니다. 해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서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과 해는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개념인데 정과 해를 일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일치라는 말도 아니고 일체, 한 몸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경에서 이런 말을 해요. 수행과 깨달음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수행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은 수행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바로 단경에서 말한 이 정의 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인도 1700년 불교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인도 1700년 불교 역사에서 거의가 수행 끝에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 점수 성격으로 일관되어 왔었는데 중국 선종에서는 굉장히 다르죠. 수행한 상태라면 이미 깨달아 있다는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이 다르지가 않다. 그걸 설파해 놓은 책이 육조 단경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해일체라는 말을 썼어요. 정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단경에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요. 등잔과 등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등잔이 없이는 등불이 있을 수가 없고 등불이 없는 등잔은 의미가 없다. 그 등불을 지혜, 즉 해라고 하는 깨달음에 비유를 하고 등잔은 선정적 수행이라고 하는 정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래서 등불과 등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비유를 들어서 정의 일체를 설정을 합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러한 단경의 위상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단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간주하는 까닭이 있어요. 자, 조계종은 조계 해능의 법맥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조계라는 명칭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조계는 지역 이름입니다. 중국 그 삼국 시대 때 조조와 손건과 유비가 서로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황제를 모시겠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그토록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 조조가 세 사람 중에서는 최후 승자가 됩니다. 그 조조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을 조후촌이라고 했어요. 그 조후촌에 해당하는 지역이 조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계라는 지역은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조조의 조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조계 해능조사가 37년에 걸친 오랜 세월 동안 설법했던 데에서 유래한 명칭이 조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그 조계대사의 법맥을 우리나라에 누가 처음 전했느냐, 그 사람을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을 합니다. 조계종의 종조를 도의선사라고 하는데 그 도의선사보다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중국어 선법을 전승한 사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도의선사보다 한 7, 80년 이전에 범랑이라고 하는 사람, 신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어 달마의 선법을 전승을 했지만 조계의 법맥은 아니었어요. 그 조계의 법맥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승한 사람이 도의선사입니다. 중국에서 한 37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고 821년에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도의선사가 최초로 육조 해능의 선법을 우리나라에 전했다는 점에서 도의선사를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종조로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설학도의에 해당합니다. 821년에 우리나라에 조계해능의 선법을 전승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이 뭔지 전혀 이해를 못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아프도록 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못 알아주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설악산으로 들어가서 설악산에서 평생 나오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설악도의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실제로 국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존칭해서 도의국사라는 명칭을 붙여 쓰기도 해요. 그것이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성역화 작업을 하고 있는 진전사라는 사찰입니다. 도의선사는 거기에 터를 짓고 열반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도의선사의 법을 염거라는 제자가 받고 염거도 성공을 못했어요. 도의선사의 손제자에 해당하는 보조 채징이라는 선사가 곡성 태안사에다가 터를 잡고 거기에서 처음 구산산문 가운데 가지산문이라는 산문을 연 이후로 자기 할아버지 뻘에 해당하는 도의선사를 초조로 추존하면서 가지산문이라고 하는 한 선종의 문파를 우리나라에서 열었던 거죠. 그 유래를 따서 조계라는 말은 조계해능에게서 그 법맥을 계승한 그 혈맥을 계승한 종파라는 점에서 조계라는 명칭을 활용했다고 그러는데 더 가까이로는 고려시대 보조 진울 국사가 오늘날 그 송광사 중심으로 하는 그 조계 총림이죠. 조계산 기슭으로부터 조계해능의 선법을 크게 현창하면서 유래가 되었고 또 더 가까이로는 60년대 1960년대에 드러나서 조계종과 태고종 분파했을 때 거기에서 또 따온 용어를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단경은 여러 가지 판본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요 인문학 독자를 위한 육조단경 이 내용은 종보본에 의거한 단경입니다. 종보본이라면은 종보라는 스님이 개판한 단경 이런 말입니다. 종보라는 스님이 원나라 말기 때 1291년입니다. 1291년에 그 이전에 내려오던 많은 단경의 판본들을 모아가지고 새로 판본을 하나 편찬을 했는데 그게 종보 스님이 개판한 단경이다. 그래서 다른 판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종보본 단경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 종보본 단경은 10개의 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1년 전에 1290년에 나온 몽산 덕이 스님이 개판한 덕이본 단경도 10개의 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명칭은 서로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종보 스님이 개판한 10개의 품명을 살펴보면 첫 번째 행유품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행유품이라는 말은 육조대사가 소주 성 내에 해능 스님은 소주 지역의 산 자락에서 수행을 했었고 소주 자사가 위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거라는 사람이 성 안에다가 대범사라고 하는 큰 사찰을 하나 지었어요. 대범사라는 사찰을 지었으니까 스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듣고 싶다 해서 산자락까지 올라와서 해능 스님한테 사찰이 다 낙성이 됐으니 내려와서 개당 설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능조사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소주 성례까지 대범사에 내려가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설법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설법이 행유품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이 행유품은 해능조사가 회고하는 형식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법을 받고 어떻게 도망을 다니고 어떻게 했다. 그래서 자기 회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행유품입니다. 그래서 행유품은 육조 해능의 전기 내지는 행장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행유품만 따로 독립을 시키면은 해능선사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떠해서 어떠한 생활을 거쳐왔는지, 물론 본인 입으로 회고를 하다 보니까 죽는 날짜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 첫 번째 설법에서 지나온 자기 과거를 돌아보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유품 하나만 독립을 시키면은 경전의 형식을 취해서 앞부분에서 청법 대중을 소개를 하고 마지막 설법이 끝나니까 그 설법을 들은 대중들이 환희봉행을 했다. 다 각자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러한 경전의 형식을 유독히 많이 취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반야품과 음음품까지, 반야품은 두 번째 날 설법을 한 대범사에서 두 번째 설법 내용이 반야품을 이루고 있어요. 이 반야품은 금강경에 해당합니다. 자, 반야경은 굉장히 분량이 많죠. 대반야경은 권수로 600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 가운데 그 577번째 한 품을 빼면은 그게 금강경에 해당합니다. 근데 육조 해능조사는 금강경의 내용에 이어서 처음 발심을 했고 금강경의 내용을 듣고 또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금강경과 아주 관련이 깊은 인연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조계대사 해능입니다. 그 금강경 사상을 단경에서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요 경전 제목을 해석해 놓은 것이 반야품에 해당합니다. 마하는 이런 뜻이다. 반야는 이런 뜻이다. 바라밀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경전 제목에 대해서 학술적인 설명이 아니라 해능이 자기식으로 풀어 해석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해석이기 때문에 경전 제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음품은 세 번째 날 법회 내용이 음음품인데 제목을 음음품이라고 붙인 것은 그 소주 성내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해능조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오. 뭐든지 답해 주겠소. 대표로 소주 자사했던 위거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당시 당나라 때 정토가 크게 유행을 했었어요. 정토하고 밀교, 선, 주로 실천을 강조하는 이러한 종파들이 크게 발전을 했었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정토에 대해서 처음 질문을 합니다. 정토 세계가 서방 세계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실제로 있는 것입니까? 궁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조 조사는 그 질문을 받고 정토는 내 마음속의 정토입니다. 유심정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내 자성, 우리 마음이 아미타불입니다. 자성, 미타, 유심, 정토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편적으로 선종뿐만이 아니라 천태종이라든가 또는 화엄종 이러한 종파들에서는 유심정토를 거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하죠. 아니 경전에는 분명히 서쪽으로 10만 8천리를 가야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고 합니까? 그 10만 8천리라는 것을 또 해능이 해능식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10만리와 8천리를 잘라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선심의 반대가 되는 시박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10만리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박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0만리 떨어진 셈이다. 그리고 8천리는
팔정도 상대 개념인 팔사도, 마음속에 팔사도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팔천리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박심과 팔사심이 없으면은 갈 필요가 없다. 바로 내 마음 그대로가 정토다. 이런 설정을 해주니까 이거 자사가 크게 수긍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세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할까요? 제가인의 수행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인들, 즉 출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할 때 해능조사의 입장은 제가인과 출가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가인도 집에서 수행해도 충분히 깨닫는다. 그런데 해능조사가 제시해놓은 제가인의 수행 방식은 의외로 유교에서 덕목으로 내세우는 오상이었어요. 인, 의, 예, 지, 신을 실천하면 제가인은 그걸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데 굳이 집에서 인, 의, 예, 지, 신을 실천하면 되는데 멀리 산까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미 산에 올라갔으면 설법을 듣고 내려가도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은 양나라 무제하고 달마조사하고 만나서 무제가 달마를 추방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겁니까? 그걸 물어요. 양나라 무제하고 달마가 만나기는 만났던 모양입니다. 뭐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무제하고 달마가 만났을 때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견해 차이가 아주 커요. 양나라 무제는 본인이 황제가 되고 나서 많은 불사를 하고 많은 경전을 번역을 하고 사찰을 짓고 했기 때문에 공덕이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양나라 무제가 제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달마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공덕이 많다고 질문하는 것이 너무 의외였던 거예요. 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 억수로 많습니다. 답변을 했을 텐데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공덕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무제는 깜짝 놀랍니다. 억수로 많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때 무제는 복덕을 공덕으로 착각한 것이고 달마대사는 공덕과 복덕을 구별을 합니다. 공덕은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쌓이는 거고 복덕은 마음을 깨닫지 못해도 보시를 하면 복덕은 충분히 쌓을 수가 있다. 달마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무제가 생각하는 개념, 공덕과 복덕의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 단경에서는 공덕과 복덕의 차이를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의 잘못이지 달마대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행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처럼 정토의 문제하고 무제와 달마의 만남 그리고 제가인의 수행법에 대해서 3가지를 질문한 내용이 의문품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예품은 아까 앞서 언급한 정과 해, 수행과 깨달음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중국 선종의 하나의 시금석과 같이 확정을 해놓은 것이 정예품에 해당합니다. 어찌 보면 육조단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제사 정예품이기도 합니다. 이 정예품부터는 다시 보림사로 올라와서 보림사에서 했던 설법 내용입니다. 언제 했는지 날짜는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날짜를 기록을 안 해가지고 젊었을 때 했던 건지 늙음하게 했던 건지 구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좌선품은 좌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해능의 설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좌선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좌선으로 해석을 하는데 해능은 좌와 선으로 나누어서 또 따로따로 설법을 합니다. 좌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선은 내 내부에서 마음에서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건 어떤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해능식 해석입니다. 그리고 좌선이라는 개념을 앉아서는 참선 정도의 의미로 끝내지 않고 좌선의 개념을 모든 수행의 개념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좌선은
걸어다니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앉아있는 네 가지 동작 가운데 하나의 좌선이 아니라 모든 선수행을 좌선으로 정의하고 나아가서 좌선의 개념을 깨달음으로까지 의미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좌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경에서 굉장히 보편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참회품이 해능조사가 39살 때 광주 법성사에서 계를 받을 때 그 계를 받을 때 했던 수락설법 내용이 참회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참회품은 순서를 보면은 당시 수계하는 순서가 어땠는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어요. 했던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으면 여기에서도 전부 다 마음속의 법문으로 설정을 합니다. 가령 사홍서원도 자성을 앞에 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없는 자성중생서원도 이 자성이 붙는 말은 해능이 단경에서 제시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삼기위도 또한 5분 법신양도 삼신에 대한 사상도 전부 다 자성을 앞에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마음속의 삼신, 마음속의 사홍서원, 마음속의 5분 법신양 마음의 법문으로 일관했던 내용이 바로 이 참회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대에 해능의 설법이라기보다는 후대에 제자들이 자꾸 보충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연품은 13명의 제자들하고 해능이 만나서 주고받거니 하면서 해능한테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기연품에 해당합니다. 13명에 대한 내용이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 돈전품이라는 말은 이 육조단경을 읽어나가는 또 하나의 그러한 키워드는 단경은 해능 조사의 법어인 만큼 해능의 남종, 당시에 상대적으로 있었던 신수의 북종 개념으로 나누자면 해능의 남종이 정통이고 상대방에 있었던 신수의 북종은 정통이 아닌 반계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육조단경입니다. 왜냐하면 육조단경이 약 780년 전후에서 처음 세상에 출현합니다. 780년이라면은 해능 스님이 713년에 입적한 이후 약 70여 년 지나서 어록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70여 년 사이에 신수를 중심으로 한 북종은 반계로 취급이 되었고 해능의 남종이 정통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미 780여 년을 전후해서 육조단경이라는 법어집이 나오게 될 무렵에는 북종은 거의 이제 쓰러져가는 단계고 남종이 득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의 눈치 안 보고 남종이 정통이라고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 단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경에서는 북종 계통을 형편없이 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해능의 제자, 해능이 최고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육조 단경이기 때문에 돈전품이라고 하는 말은 도노와 점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능의 가르침은 도노로 정의를 했고 상대방에 있었던 신수의 북종의 가르침은 점수라는 말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차별을 지어가지고 도노와 점수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돈전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선조품이라고 하는 말은 선자라든가 조자가 붙으면은 황제의 명령을 상징합니다. 해능조사는 평생 당나라 장안과 낙양이 서울이었는데 서울에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국 유일무이한 여황제였던 측천무호가 해능조사를 장안으로 불러들였지만 코로나에 걸렸다고 핑계대고 안 가요. 두 번째는 또 중종 황제가 불렀을 때도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또 핑계대고 안 갑니다. 세 번째는 측천무와 중종 황제가 두 사람이 함께 해능을 불렀지만 또 몸살이 났다고 몸살기가 있다고 핑계대고 안 가요.
황제가 3번 불렀는데도 안 가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3번째는 너무 미안했던지 황제가 보낸 사신, 설간이라고 하는 사신 이름인데요. 설간을 향해서 현흥이 설법을 해줍니다. 설간은 현흥의 설법을 비단에다가 곱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중종 황제에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중종 황제가 그 설간이 가지고 온 비단자락에 씌어져 있는 법어를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많은 또 물품 보답한다고 많은 선물을 보내죠. 3번이나 다 거절한 이 이야기가 9번째 선조품에 해당합니다. 자, 이 말은 그냥 이야기로만 받아 넘길 것이 아닙니다. 중국 선종에서 정통과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면은 달마의 법을 누가 받았느냐. 달마의 법을 받았으면 정통이고 달마의 법을 받지 않았으면 반계의 취급을 받아요. 무제하고 달마대사 이야기에서 무제는 권력을 상징을 하고 달마대사는 권력에 빌붙지 않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아주 순수한 선법의 실천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제가 달마를 추방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권력과 순수한 선법 사이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무제가 달마를 추방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둔갑을 시켰죠. 그런 점에서 달마는 권력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수한 선법 실천의 소유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흥과 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신수대사는 95세의 나이에 국사가 되었어요. 즉 천무한테 국사로 제수되어 장안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101살 약 6, 7년 동안 국사를 지냈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현흥의 제자들은 신수 국사야말로 서울에 가서 국사를 지냈으니까 권력을 탐한 사람이 아니냐. 권력을 탐했으니까 달마조사의 법맥을 개성할 자격이 없다. 반면에 우리 현흥 조사는 황제가 3번이나 불렀는데도 서울에 가지 않았다. 그만큼 권력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선법을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달마의 법맥을 신수가 이었다고 보는 게 좋은지 현흥이 이었다고 보는 게 좋은지 그건 당연히 현흥이 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선조품이라는 품명을 단경에 따에 못 박아 집어 넣어놨어요. 그리고 부촉품이라고 하는 마지막 10번째는 현흥의 선법을 제자들한테 부촉을 하는데 부처님의 경우는 마하가섭한테 후계자로 삼아서 그 불법을 전승했다고 합니다. 그 1250대 아라한 가운데 왜 하필 마하가섭이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성평등, 그 사성계급이 만연해 있던 사회 속에서 사성평등을 부르짖은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사회에서 사성평등을 부르짖었지만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성공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교단 내에서만큼은 사성평등을 실현해 보였어요. 적어도. 그래서 교단 내에서는 사성평등이 이루어졌는데 교단 밖에서는 카스트제도가 여전히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이 교단만 가지고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회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 교단 안에는 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출신자들은 바라문 출신자도 있고 노예계급 출신자도 있고 크시아트리아 계급 출신자도 있었어요. 그 많은 계급의 출신자들 가운데 누구를 후계자로 정하는 게 좋을까? 아마 당시 사회를 고려한다면 그래도 바라문 출신자의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게 어떨까?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 그런 많은 이제 개연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섭은 바라문족 출신자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래야만이 불법이 사회에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그 가섭으로부터 달마를 거쳐서 해능에 이르기까지는 단 한 사람만 정통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럼 정통과 반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선종은 중국에서 형성된 종파이니만큼 중국 문화를 초연해할 수는 없어요. 중국 문화는 유교 사상이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까닭에 항상 정통의 문제가 아주 뿌리 깊게 내려온 문화가 유교의 그 정통과 반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뿌리를 내린 선종이 정통의 문제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능에 이르기까지는 달마로부터 해능에 이르기까지는 정통을 한 사람만 인정을 해요. 정통은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해능 밑에는 해능한테서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43명이 배출이 됩니다. 정통 선법을 전해주는 것은 부처님 정법안장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 상징적으로 부처님 가사와 부처님 바로를 전해주는데 42개의 그 짝퉁을 더 만들지 않고서는 다 전해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해능 때까지 와서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정통을 파괴해버립니다. 해능 이후부터는 한 사람이 정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발, 가사하고 바로를 해능까지 전승됐지만 해능이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단경에서는 오조 홍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의발은 가지는 것은 정통이고 갖지 못하는 것은 반계다. 정통과 반계는 목숨을 뺏고 빼앗는 대단히 심각한 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한테서 더 이상 끊고 전하지 말아라. 오조 홍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이 본인이 가진 의발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오조 홍인이 당부를 했으니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돼서 하나는 황제한테 갖다 바쳤다. 3번이나 황제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체면치레 해드린답시고 설관한테 의발을 해서 황궁에다 갖다 바쳤다. 그래서 황궁에서 내불당을 만들어 놓고 조석으로 예불을 했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은 황궁에서 보관할 물건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진국대장군을 시켜서 또 사찰했다가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해능조사가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이 가사를 깨끗하게 세탁을 해요. 물에다가 깨끗하게 빨래를 합니다. 빨래하는 과정에서 저 인도에서 어제 저녁에 방금 중국까지 날아온 방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방변한테 내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방변이 손재주가 있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육조 형상을 만들어요. 한 20cm 정도 크기로. 그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을 보고 해능이 모양은 겉은 나를 닮았지만 속내형은 영 아니다. 그러나 만드느라고 애썼다. 내가 선물을 하나 주마. 가사를 줘요. 방변한테. 그러니까 방변이 가사를 3등분을 합니다. 3분의 1은 그 진흙으로 만든 해능상을 감싸고 또 3분의 1로는 감싼 그 보자기처럼 하나 더 쓰고 3분의 1은 본인이 보관을 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가사가 해능 이후는 전승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해능 이후로는 정통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정통이 나뉘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부처님 가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답니다. 통도사에 모셔놓은 부처님 가사가 그 이야기입니다. 뭐 역사적인 사실을 건너뛴다고 해도 그 달마조사의 법을 이은 것이 정통이다.
해능이 이었다. 해능의 법을 누가 이었느냐? 그게 정통이다. 그래서 해능의 정통을 우리나라 선종에다가 심기 위해서 통도사의 그 가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뭐 알 수가 없겠지만 해능 스님이 입적한 이후에 해능 스님은 등신불로 만들어집니다. 그 등신불로 만들어진 해능의 머리를 잘라서 쌍계사에 가지고 왔다. 쌍계사에 있는 육조 정상탑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쌍계사에 가면 육조 정상탑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단경에도 이 이야기가 있어요. 육조 해능조사가 입적하기 전에 내가 열반한 이후 5, 6년 후에 그 5, 6년이 56년인지 5년, 6년인지 5 더하기 11에서 11년 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입적한 지 5, 6년 후에 저 동방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모가지를 잘라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머리를 잘라가면 안 되니까 아주 견고하게 탑을 만듭니다. 근데 단경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에서 누가 와서 그 모가지를 잘라가려고 탑을 부수다가 적발이 되어서 붙잡혔다. 결국 동방에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록에 의하면 가져오는데 성공을 해요. 누가 거기 가서 가지고 옵니다. 삼법화상이라는 분이 중국 유학은 아니고 중국 육조 해능의 머리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갔다 온 그 성공 사례가 쌍계사 육조 정상탑에 대한 전설입니다. 중국에서는 실패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했다 그러고 우리야 뭐 성공했다고 하니까 뭡니까? 손해볼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육조 정상탑은 쌍계사 그만큼 육조의 법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육조 정상 머리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다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육조로 끝나지 않고 달마대사가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죽었다. 달마의 부덤이 일본에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종파가 있어요. 달마종이라는 종파가 바로 이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달마 가지고 양이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달마보다 훨씬 어른이 누굽니까?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깨달음을 살펴보니까 2%가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설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공부하러 가냐면 진기조사한테 공부하러 가서 8개월 동안 진기조사한테 공부하고 산을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진기조사가 석가열애의 스승이다. 자, 이 말은 석가열애하고 진기조사, 즉 열애와 조사를 대비시킨 거예요. 열애는 49년 동안 설법을 했답니다. 이건 교학을 열애라고 표현을 했고 조사는 이심전심 법으로 인해서 마음을 깨치는 사람을 조사. 그래서 선이 교보다 한 끗 높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석가열애가 진기조사한테 한 수 배우고 내려왔다. 이런 설이 우리나라 선종사에만 있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정법본 단경의 내용은 눈여기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유품부터 기연품, 그다음에 구선적 부촉품. 요 10개의 품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면모를 주제별로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점인데 각 10개의 품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전체를 또 하나의 품으로 보면 또 하나의 품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요 남종 법맥의 정통성을 주장 이 내용은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육조단경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해능조사의 설법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육조 해능은
37년간의 설법을 했다. 그것이 단경이라는 어록집으로 나왔다. 그러나 저 속에는 이면에는 육조단경 속에 보면은 과거 7불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 28대 조사 명칭이 나와요. 중국의 6대 조사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7불 7 더하기 인도 28대 조사 더하기 중국의 6대 조사 하면은 41이 되는데 달마가 한번 겹쳤기 때문에 40대 불조라고 합니다. 불은 7불을 이야기하고 조는 33조사를 이야기합니다. 요 40대 불조에 대한 명칭이 단경에 처음으로 확정이 됩니다. 명칭이 확정이 돼요. 물론 8세기 때 780년을 전후해서 단경이 처음 출현할 때 그 단경에 40대 불조의 명칭이 확정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천태종에서 24조서를 주장했던 마하지관의 영향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삼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선종의 문헌으로서 조사의 명맥을 명칭으로 확정한 것은 단경에서입니다. 이 단경은 왜 그러면은 40대 불조의 명맥을 거기에다가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북종에 대해서 남종이 정통이라는 것을 족보를 활용해서 분명히 못 박아두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법어까지는 수록을 하지 못하고 명칭으로 확정을 합니다. 단경에서. 이것은 단경이 가지고 있는 속 내용을 보면은 전등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전등사서에 초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등사서라는 말은 붓다의 정법안장을 계승해 나간 일종의 족보에 해당하는 것을 전등록 내지는 전등사서라고 합니다. 전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전등사서라는 말을 써요. 이 전등사서의 최초의 모습이 육조단경입니다. 여기서 40대 불조의 법맥을 확정을 하고 이후에 이 명칭만 있었던 것을 뒤에 법문까지 같이 붙여서 확정한 것이 이 약 21년 뒤에 나온 801년에 나온 보림전이라는 책에서 전등록이죠. 보림전이라는 전등록에서는 그 과거 7불에 대한 법어까지 인도 28대 조사의 법어, 중국 6대 조사의 법어까지 확정을 해뒀죠. 보림전에서 완성이 됩니다. 현흥은 일자무식이었는가? 이것도 또 하나 단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현흥은 신수와 비교하자면은 홍인조사의 700 제자들 가운데 신수는 현흥보다 32살 연장자입니다. 신수는 쉬운 6살이었고 현흥은 24살이었어요. 그리고 신수는 키가 아주 커요. 오늘날 말하면 한 1m 80은 됐던 것 같고 현흥은 한 1m 5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또 인물로 보면 또 신수가 아주 신수가 훤해요. 현흥은 겉모습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수는 홍인조사의 상수제자입니다. 제2인자였어요. 현흥은 아직 계도받지 않는 행자 신분이었습니다. 그토록 격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홍인은 현흥한테 법을 전했다. 법을 전하는 기준은 기순서도 아니고 법납순서도 아니고 미모순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깨달음을 누가 얻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종에서 깨달음을 최고의 목표로 내세우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현흥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경에서는 현흥은 좀 못난 것으로 모자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신수는 현흥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수를 제치고 현흥이 법을 이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설정을 해요. 그만큼 선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깨달음이 장땡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한 포석을 설정을 한 내용이 현흥을 일자무식으로 만들어요. 실제로 현흥은 일자무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단경에 보면은 많은 경전을 암송하듯이 줄줄 입에서 다 읊어낼 정도로 대단히 경전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유마경은 물론이고 금강경, 법화경, 등가경, 열반경 많은 대선 경전이 해능 입에서 제자들하고 문답에서 자연스럽게 용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자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법을 계승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한 그러한 장치에 해당합니다. 해능은 일자무식은 아니었다. 요 참회품은 아까 모든 것을 다 자성법문, 마음의 법문을 해서 마음을 앞에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 가운데서 요 사홍사원도 마음, 그래서 자성어, 중생이 등등. 그 다음에 삼기의계도 마음속의 삼기의계. 자, 삼기의계 좀 볼까요? 귀읍을 첫 번째 부처님한테 기여하는 걸 지혜와 복덕을 갖춘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욕구와 방염을 벗어난 올바른 교법에 기여합니다. 무의와 화합을 지향한 청량한 성단에 기여합니다. 삼기를 해능식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삼신불에 대해서도 법신불과 화신불과 보신불, 여기는 또 독특하게 법신, 화신을 먼저 두 번째로 넣었어요. 법신, 화신, 보신. 이것도 전부 다 마음속에 법신불, 마음속에 화신불, 마음속에 법신, 그 보신불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문품에서 이거 자사가 해능한테 질문한 세 가지, 거기에서 정토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유심정토, 자성미타를 설법을 합니다. 또 단경에 보면은 신통력이 자주 나와요.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함부로 신통력을 부리지 말라, 부득이하게 방편으로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단경에서 보면은 행요품에서 도피 생활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해능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해능을 붙잡겠다고 산에 전부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다 죽기 싫으면 나오라. 근데 바위에 앉아서 딱 좌선을 하니까 바위까지 침범을 못했다. 앉아있던 바위에는 지금도 가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가사를 전수하고 자객을 만난 나는 지철이라는 사람이 북종 사람인데, 남종에서 하도 허튼 소리를 하니까 해능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지철입니다. 신통력으로 지철을 제압해서 자기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7번째 기연품에 나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조 정상탑, 내 모가지를 잘라갈 것이니까 잘 지켜라 하는 그런 이야기. 또 뒤에 이제 부록으로 6조대사 연기외기라고 해서 6조의 행장, 간략한 행장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6조대사 연기외기. 외기라는 말은 본 단경에 따로 덧붙인 바깥 기록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연못에 있는 용을 제압해서 용을 굴복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이 사람들을 하도 괴롭히니까 해능이 용하고 내기를 해요. 서로 신통력 겨루기를 합니다. 용한테 너는 크게만 변할 줄 알았지 작게는 변할지 모르지 약 올리니까는 나 작게도 변할 줄 안다 해서 아주 용이 작게 변해요. 그럴 때 해능이 그 작은 몸이 내 밥그릇 속에도 들어올 줄은 모르지,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밥그릇에 들어갈 때 뚜껑을 딱 닫아버렸다. 그래서 용을 제압해가지고 사람들의 환란을 없애줬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단경 속에는 이제 출가와 효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능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노가 가운데 풍천노가가 있습니다. 그 풍천노가가 해능의 노가입니다. 범양 노씨가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 노씨에도 몇 가지 갈래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 풍천노가인데 그 노행도였어요. 아버지는 직장살이를 하다가 뭐 그 당시 IMF가 왔는지 아무튼 구조조정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지역 영남 지방으로 내려가서 화병에 걸려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해능이 3살 때. 그래서 홀어머니가
남아 계셨기 때문에 혜능은 홀어머니를 놓아두고 출가한다는 것은 당시 중국 사회 관습상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죽어서도 3년까지 상을 모셔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 늙은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출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이제 선 어록에 보면은 출가는 하고 싶은데 노모라든가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출가 못하니까는 이러저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출가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만은, 혜능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단경에는 그럽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복덕의 인연이 있었던지 혜능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주는 집도 한 칸 마련해주고 쌀도 팔아다 놓고 땔감도 마련해주고 걱정 말고 출가하시라 하는 그러한 독지가를 만나서 부담을 갖지 않고 바로 출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당시에 충과 효를 최고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던 그 유교 문화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나 일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척품에서 교화 방식에 대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이 말은 혜능조사 밑에 10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0명의 제자들한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산에서 내려가면 각자 지역을 맡아서 한 구역 맡아서 교화를 할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법을 할 거냐. 오늘날로 말하면 상담 기법과 같은 하나의 원칙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것이 요 교화 방식에서 여기에는 제가 말해놓지 않았는데요. 상대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활용하라. 예를 들면은 누가 낮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밤을 상대시켜 가지고 낮의 개념을 이해시켜라. 젊음을 질문을 하면은 늙음을 가지고, 밝음을 가지고 질문하면은 어두움을 가지고, 항상 상대적인 36가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법을 하면은 내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한테 이후 세계를 염려해주는 교화 원칙에 대한 내용을 10번째 부척품에서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 해당할 텐데요. 단경이라고 해서 경이라는 말이 붙은 것과 무관하지 않는데, 육조단경은 중국 선종의 역사에서 거의 초기에 해당하는 어록입니다. 자, 당나라 때는 많은 그 유경들이 나왔어요. 이전에 남북조 시대부터 해서 유경이라면은 가장 필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수입된 경전에 없을 때 마지못해서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그걸 유경이라고 하는데, 요 육조 단경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유경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육조 단경 이후부터는 유경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요. 그 내용은 중국에서 특히 선종에서 요 조사라는 개념은 부처님을 대신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조사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져요. 조사가 앉아서 설법을 하면 그 사람이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의 권위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조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의 말씀과 진배 없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조사의 어록을 실명제로 기록을 합니다. 조사의 어록은 거의 실명제입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유경의 경우는 실명제가 아니죠. 그냥 부처님 설이라 해서 불설 무슨 경 그렇게 붙였는데, 조사의 어록이 나오면서 조사의 이름을 실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으로 나올 만한 많은 내용들이 실명제로 되어 있는 어록으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유경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어록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많이 드러나는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요 육조 단경입니다. 그래서 단경은 조사의 권위를 그만큼 크게 고양시켰던 그런 점에서 경이라는 말을 붙여도 이상할 게 없다. 거꾸로 이제 어록이 그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5대 송대를 내려오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부처님 어록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부처님도 그게 어록이 아니냐. 제3자가 기록을 했고 부처님 설법했다. 이만큼 어록의 권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록에 기록되어 있는 한마디 한마디는 부처님의 말씀과 진배 없이 귀중한 그런 말씀들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많은 어록되어 있는 한 대목 한 대목을 뽑아가지고 금과 옥조처럼 백직씩 엮어서 묶어내는 공안집이 이후 송나라 때는 등장합니다. 그 공안집은 경전에 있는 말씀도 제법 들어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권위가 높았던 조사의 어록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중국 선종의 최고의 모델은 조사입니다. 마치 대승불교 최고의 모델이 보살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사의 정신을 구현을 하고 조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중국 선종의 성격을 우리는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은 정리하자면 달마 조사로부터 유래한 명칭이다. 달마가 조사선을 가지고 와서 중국이라는 땅에다 파종을 했다. 달마가 조사선을 씨앗을 심었다고 한다면 200년 뒤에 현흥이 그 파종한 조사의 씨앗을 토착화했다.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를 합니다. 현흥이 뿌리 내린 그 조사선은 이후 100여 년 뒤에 마조, 석두 이러한 조사들에 의해서 이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그 밑에 100여 년 뒤에 가서 임제라든가 통산 이러한 제자들에게 가서는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달마가 파종을 하고 현흥이 뿌리를 내리고 석두, 마조가 꽃을 피우고 임제, 통산, 운문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이 어떨는지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자, 단경은 바로 그 조사어로고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하나만 가지고도 단경의 출현의 의미는 지극히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경이 고려시대 중기에 보조 스님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로는 신라 말기에 아까 쌍계사의 육조 정상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삼법 화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단경이라는 책의 형태를 받았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공식적으로는 고려 중기 보조 진울 국사 시대에 우리나라에 단경이 수입된 이래로 진가 개심을 거쳐서 이후로 거의 덕이본 단경으로 전승이 되어 내려옵니다. 1290년에 몽산 덕이가 개판한 덕이본 단경으로 내려오다가 20세기 후반에 와서 그 신수대장경의 종보본 단경이 수록되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단경은 종보본 단경이 또 많이 읽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종보본 단경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써본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6조 단경에 대한 대략적인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